초 세계 주요 증시를 출렁이게 했던 원인 중 하나인 AI 거품론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너나 할 것 없이 AI 사업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지만 정작 매출과 수익은 언제 올릴 수 있을지 확답하기는 힘든 상황이라는 건데요. 일각에선 2000년대 초반의 닷컴 버블과 비슷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AI 거품론을 어떻게 봐야 할지 고민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 경영학대학 빅데이터 응용학과의 이경전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AI 거품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구글에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마저 예상에 못 미치는 실적이 나왔습니다. AI 거품론 먼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뭐 주식 시장의 어떤 등락으로 어떤 거품을 판단한다는 것은 조금 성급한 것 같고요. 네. 네, 주식 시장에는 늘 거품이 있고 심지어는 뭐 인생은 늘 거품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일시적인 어떤 주식의 조정을 가지고 전체 인공지능이 거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조금 성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먼저 처음에 챗 GPT가 등장했을 때 AI가 세상을 바꿀 만한 정말 대단한 기술이라고 열광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과연 AI로 돈을 벌 수 있느냐에서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실제로 챗 GPT로 AI 붐을 만들어낸 오픈 AI조차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뭐 이렇다 보니 실리콘밸리의 벤처 투자사에서 AI 거품론, AI 수익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인가요? 네, 일단 2022년 11월 30일에 오픈 AI가 챗 GPT를 이제 발표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인공지능을 한 30년 연구해왔지만 이런 것이 가능할 건지 몰랐거든요. 예상을 못 하셨어요? 네, 제 삶에 이런 기계가 앞에 나타날 줄 몰랐습니다. 그만큼 파격적이었죠. 정말 파격적인 거죠. 네. 그래서 이런 AI 거품론이 나오는 게 저는 사실 이해가 잘 안 가죠. 왜냐하면 그걸 정말 제대로 써보면 거품론이란 말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보는 편이고요. 그래서 그것의 어떤 선구자인 오픈 AI가 어려움을 당연히 겪을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3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은 인터넷을 이제 출발시킨 회사가 넷스케이프라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마크 안드리슨이라는 그 당시에 이제 일리노이 대학의 석사과정 학생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넷스케이프 어떤 모자이크라는 브라우저를 만들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인터넷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네. 인터넷은 1969년에 나왔지만 그것이 대중화된 거는 1993년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 마크 앤더슨이 시카고 쪽에서 이제 실리콘밸리로 넘어가서 넷스케이프라는 회사를 이제 주변에 선배 사업가들이 도움을 줘서 창업을 하게 되고 네. 하지만 오늘날은 또 넷스케이프라는 기업도 기억을 못하는 분이 많아요. 이름만 알고 있어요. 네, 선 마이크로 시스템에 아마 합병이 됐는데요. 네. 오픈 AI가 이런 어떤 넷스케이프의 운명을 겪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인터넷은 1969년에 있었지만 1993년에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쓴 것처럼 20몇 년 후에 네, AI도 1950년, 56년에 처음 이름이 만들어졌지만 이제 오픈 AI라는 회사를 통해서 챗GPT가 나오고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챗GPT를 누구나 쓸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 어떤 엄청난 충격을 준 건 맞는데 과연 오픈 AI가 그걸로 돈을 벌어서 이제 시장에서 살아남을 거냐는 것은 또 다른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엔스로피라는 회사가 또 나와서 오픈 AI 출신들이 만든 회사거든요. 네. 그래서 클로드 3.5라는 걸 또 내놨는데 이게 지금 오픈 AI GPT-4보다 더 좋다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상당히 이제 경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 경쟁을 하다 보면 이제 유료 사용자가 다른 회사에 이제 무료 사용자로 전환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함부로 가격을 올릴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오픈 AI의 어떤 CEO인 샘 알트만도 굉장히 바짝 긴장하면서 이제 경영의 고삐를 쥐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문제는 돈 먹는 하마라고 할 정도로 생각보다 AI에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다는 건데요. 현재까지 주요 빅테크가 AI에 투자한 금액이 총 6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820조 원 수준이지만 이들이 AI로 번 수익은 약 5조 4천억 원에 불과하다고 하고요. 이렇게 투자 대비 수익이 적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모든 데 기술 혁신이 그렇죠. 처음에 자동차가 나왔을 때 그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 비용은 굉장히 비쌌겠죠. 그렇겠죠. 정말 귀족이 레저용으로 썼던 게 자동차입니다. 하지만 그 포드 자동차, 헨리 포드가 나와서 2달치 월급만 모으면 자동차를 살 수 있는 시대로 만든 거거든요. 대중화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AI가 지금은 그 챗GPT 같은 거 하나 만드는데 거의 조 단위의 돈이 듭니다.
네. 하지만 만드는 데도 돈이 들고요. 재밌는 거는 지금 구글이나 네이버에 검색어를 집어넣으면 어떤 답을 내주죠. 네. 그거는 돈이 아마 0.1원도 안 들 겁니다. 0.001원쯤 들 건데요. 네. 지금 챗GPT한테 우리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해서 답이 나오는 거는 한 5원도 들고 10원도 들고 어떤 건 100원도 듭니다. 네. 그러니까 AI를 만드는데도 학습시키는데도 돈이 많이 들고 그 AI한테 일을 한번 시키는데도 한 10원, 100원이 들 정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고비용 구조죠. 그래서 그 돈을 누가 버느냐? 지금 엔비디아가 벌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오픈 AI 같은 회사는 학습할 때도 돈이 들고 그걸 운용할 때도 돈이 들기 때문에 지금 구글이나 네이버는 기존의 검색 엔진을 쓰면 어차피 0.01원, 0.001원의 비용으로 검색 광고도 팔고 하기 때문에 구글과 네이버는 인공지능을 하는 척만 하고 열심히 안 하는 거고요. 새로운 도전자 같은 그런 오픈 AI나 엔스로픽은 출혈 경쟁이라도 하면서 지금 새로운 기술을 테스트하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또 일각에서는 AI 열풍을 닷컴 버블에 비유하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너무 재밌죠. 저도 닷컴 버블을 온몸으로 겪었는데요. 1999년, 2000년, 2001년 이렇게 들어갔죠. 네이버가 2002년 10월에 상장을 했는데요. 만약 그때 네이버의 상장가로 주식을 사셨으면 네이버 주식 사셨으면 몇 배가 올랐나요? 몇 배를 벌었을까요? 글쎄요. 한 2,000배 정도 벌었습니다. 2,000배나 네. 올랐군요. 예, 그러니까 2002년 10월에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에 네이버 비상장 주식을 갖고 있었는데 네. 상장 주식에 그냥 투자하셨어도 그 이후에 2,000배를 벌 수 있던 거거든요. 그 주식을 혹시 지금도 갖고 그랬다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는 없었을 수도. 네. 그래서 그런 네이버나 당시에 뭐 다음이나 이런 인터넷 회사들, 그다음에 아마존이 1994년에 창업을 했고 야후가 1994년, 그다음에 구글이 1998년에 창업을 했는데 이런 회사들에 만약 그 당시에 한번 투자를 하셨다 그러면 뭐 1,000배, 2,000배, 10,000배 정도 이제 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AI의 발전은 닷컴 버블과 상당히 유사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닷컴이나 AI가 그럼 닷컴은 버블이었느냐? 그렇지는 않죠. 그 중에 어떤 회사들은 망했지만 살아남은 야후나 아마존이나 페이스북, 구글, 네이버 다 닷컴이잖아요. 네, 그거 남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버블기를 거쳐서 살아남는 회사가 누구냐의 문제지 네. 그 자체가 버블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짚어볼 만한 내용이 3년 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세상을 정말 떠들썩하게 했던 메타버스, NFT를 생각하면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때도 메타버스로 정말 세상이 달라질 것처럼 여기저기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차이점이 있을까요? 제가 인공지능 강의는 많이 외부에서 하지만 메타버스나 NFT 강의는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은 좀 버블이라고 봤습니다. 아, 왜냐하면 저는 메타버스로 써서 제가 이익을 본 게 별로 없잖아요. 네. 어떻게 김기만 아나운서님은 그런 경험 있으세요? 메타버스 써서 너무 좋았다. 저는 사용을 해본 적도 네, 없습니다. NFT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누가 써봤을 때 검증이 안 되는 거죠. 개념이 있고 몇 가지 회사가 있고 누가 돈을 벌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일반 사용자한테 가치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AI는 완전 다르죠. 챗GPT는 써보면 이게 얼마나 생산성을 주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거다. 우리가 예전에 넷스케이프 브라우저 나왔을 때 인터넷 웹사이트가 되고 너무 신기하게 인터넷을 썼던 것처럼 지금 많은 사람들은 AI의 챗GPT나 이런 서비스를 쓰면서 너무 신기하죠. 이미 가치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메타버스나 NFT나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비트코인으로 돈을 번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비트코인을 써서 우리 삶이 나아진 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암호화폐 부분도 아직은 검증이 더 필요한 것이고 뭐 암호화폐의 어떤 파생된 것인 NFT도 정말 짧은 거품 시기를 지나갔고 메타버스는 저는 길게는 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좀 더 걸립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메타버스는 아이들을 보면 또 놀랐거든요. 아이들은 로블록스라는 거를 씁니다. 예전에는 우리 친구네 집에 놀러 가서 친구네 집에서 장난감 놀이하고 친구네 집 아파트나 친구네 집 근처 놀이터에서 놀았다면 지금 로블록스에 놀러 가서
노는 거거든요. 같이 뭔가를 만들고. 네, 우리가 예. 옛날에 제가 어제 연구실 회의하는데 학생들한테 친구 집에 가서 사진첩을 본 적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아, 저희 때는 뭐 그랬더니 아무도 그런 경험이 예.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우리가 친구네 집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야, 너 앨범. 어렸을 때 앨범 꺼내봐 하면서 너 뭐 어렸을 때 이랬구나 하는 건데 그것이 싸이월드가 되고 네. 페이스북이 되고 인스타그램이 되고 예. 이렇게 간 것이죠. 그래서 지금 10대 또는 10살도 안 된 친구들이 로블록스를 한다는 거는 메타버스가 좀 시간은 걸리지만 이 아이들이 커질 때는 시장이 더 커질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잠깐 언급은 했지만 또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인공지능 투자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기업들이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도 투자 여부를 이사회와 논의하겠다고 밝혀서 조금 더 신중하게 투자를 결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하거든요. 이런 흐름은 또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투자에 신중해야죠. 이제 일론 머스크 말은 근데 좀 우리가 걸러 들어야죠. 작년 3, 4월에 일론 머스크가 뭐라 하냐면 모든 AI 개발을 중단하자는 그런데 서명하기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AI가 위험해서 우리 인류를 해칠지도 모르니. 네. 그래서 꽤 AI에서 안다는 사람들도 연대 서명을 해서 다 중단하자. 6개월만 좀 쉬자 그랬는데 그럴 리가 없죠. 왜냐하면 중국도 열심히 개발할 거고 이미 오픈 AI 같은 회사는 앞서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6개월 중단 서명은 아무 이제 쓸모가 없었고 그래서 뒤늦게 이제 일론 머스크가 지금 오픈 AI도 최근에 고소를 했고요. 네. 그러면서 XAI를 만들었고 한 1, 2주 전에 이제 그락2라는 서비스를 AI 서비스를 내놨는데 제가 어제 유료 결제를 해서 써봤는데 좀 어떠셨나요?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아직 실력이 안 되는 거죠. 오픈 AI나 엔스로픽 수준에 가는 그러한 AI를 만들고자 하는 욕망은 있는데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한국에 와서 투자도 또 받아갔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들도 일론 머스크가 과연 능력이 있느냐 아니냐 의심하기 때문에 투자를 충분히 받아냈다면 일론 머스크가 또 다른 테슬라 얘기. 돈을 또 넣을 필요는 없겠죠. 예. 근데 외부 투자를 많이 못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각에서는 또 챗 GPT 이용자가 줄었다고 하면서 AI 열풍도 그와 함께 좀 사그라드는 것 아닌가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 어떤 혁신이 일어나는 서비스들은 대부분 캐즘이라는 거를 겪습니다. 캐즘이라는 캐즘이요? 어떤 골짜기인데요. 소비자가 한 5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소비자는 그 기술이 새롭기 때문에 그 새로운 기술을 좀 써보려고 하는 그런 신기술 애호가들이 네. 나타납니다. 마치 전기차 나오면 전기차를 타보고 싶고 일단 타보자. 네, 일단 어떤지. 타보자 하는 거 사진 않아요. 그런 기술 애호가는. 근데 두 번째 단계의 고객은 돈이 좀 많고 투자한다는 기분으로 사는 고객들입니다. 예를 들면 테슬라를 미리 사는 거죠. 사서 약간 투자한다는 기분으로 나 자율주행도 되는 테슬라를 타, 나 전기차를 타, 뭐 멋진 차를 탄다 이런. 지금 테슬라 같은 회사도 아직은 그런 투자하는 느낌으로 사는 사람들이 사고 있는 그런 거죠. 단계라고. 그래서 전기차가 요즘 뭐 화재가 난다, 뭐 여러 가지 또 얘기가 있으니까 전기차가 주춤하는 게 이 캐즘이 꽤 길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챗GPT도 사실은 지금 기술이 좋아서 처음에 써본 사람, 그 다음에 투자하는 기분으로 사는 사람, 네.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한 20% 됩니다, 보통. 통계학적으로 보면. 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올 소비자들은 뭐냐면 정말 실용적이어서 쓰는 사람들이에요. 아, 검증이 어느 정도 된 후에. 네. 그러면 이 성각적인 투자한다는 입장으로 사는 사람과 아주 실용적인 다수 사이에 큰 골짜기가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전기차도 그렇고 지금 챗GPT 같은 초거대 AI도 그런 캐즘을 좀 거치고 있다. 그래서 이 캐즘을 거치면 못 넘는 게 있고요. 암호화폐나 지금 메타버스나 NFT가 그런 걸 못 넘고 그냥 사그러진 거라면 그러면 생성 AI나 이런 최근에 나온 챗GPT는 그걸 넘을 것이냐? 저는 넘을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써보면 아는 거죠. 그 느낌이라는 것이 거의 기적에 가까운 어떤 새로운 서비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들이 그냥 저절로 파급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기업 입장에선 가장 고민이 되는 것이 수익화 부분일 텐데 인공지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인터넷과 또 비교를 해보면 요즘 엔비디아 주식이 올랐잖아요. 네. 인터넷 초기에는 시스코 주식이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서비스 하려면 일단 인터넷 장비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AI를 개발하는데 또는 AI를 실행하는데 다 그런 AI 칩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엔비디아 주식이 오르는 거죠. 네. 근데 좀 지나면 아마도 그것의 단말기와 관련된 그래서 지금 AI로 인해서 새로운 단말기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지금 핸드폰과는 다른. 그렇죠. 예를 들면 뭐 며칠 전에 나온 애플은 뭐 탁상용 로봇을 지금 개발할 것이다. 네네. 뭐 이런 루머가 돌기도 하고요. 영화 허를 보면 스마트폰 화면을 많이 보지 않고 거의 대화로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럴 때 어떠한 새로운 단말이 나올 것인가. 그래서 이 단말이 나올 것에 대한 어떤 준비가 또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가 또 주가가 오를 것이고 그다음 맨 마지막에 서비스 회사가 주가가 오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결국은 세계 시가총액 1위부터 한 5위를 차지하고 있는 건 대부분 플랫폼 회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어떤 물건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서비스하는 회사죠. 그래서 지금은 오픈 AI 같은 회사들이 좀 어려움을 겪지만 점점 이제 이동한다. 그래서 지금은 엔비디아와 같은 하드웨어 회사, 그다음에 단말 회사들 중에서 뭔가 소비자들한테 어떤 임팩트를 주는 그런 회사들이 이제 돈을 버는 그런 시기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네. 또 한편에서는 스마트폰과의 접목이 그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시는지. 그렇죠. 제가 최근에 연구한 것 중에 하나가 그냥 말로 택시를 부르는 거예요. 서울역으로 가는 택시를 잡아줘. 그러면 이 에이전트가 카카오 택시도 부르고 IM도 부르고 티맵 택시도 부르고 우티도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AI가 여러 택시 앱을 불러서 그중에 제일 먼저 택시를 잡아준 데를 선택하게 되죠. 그거는 반대로 상거래에도 사용될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뭐 쿠팡 같은 앱에 바로 들어가거나 배달의 민족이라는 앱에 바로 들어가는 앱의 시대였죠. 최근 10년. 그래서 들어가서 저희가 직접 선택을 하죠. 네. 근데 이제는 AI한테 야, 나 배고픈데 네가 알아서 나 먹는 거 뭔지 알잖아. 알아서 한번 좀 주문 좀 해봐. 그러면 뭐 배달의 민족도 갈 수 있고 마켓컬리도 갈 수 있고 여러 군데 가서 AI가 나의 에이전트가 골라주는 시대가 아마 곧 오겠죠. 예를 들면 지금 아나운서님 스마트폰을 쓰실 때 어떤 화면을 스크린샷을 하셔가지고 그걸 GPT-4한테 그 사진을 한번 보여주면서 야 이게 무슨 화면 같아? 이렇게 물어보면 얘는 다 압니다. 예. 이거 무슨 앱인데 여기다 지금 뭐 눌러야죠. 여기다 뭐 입력하셔야죠. 예. 그러니까 지금 스마트폰에 있는 화면을 AI가 다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있는 첫 화면에 있는 앱들이 다 없어진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필요가 없어지는군요. 네, 우리가 스마트폰을 열면 첫 화면에 많은 앱을 이렇게 놓은 이유가 제일 먼저 쓰는 것이기 때문에 자주 쓰는 앱들인데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라 그냥 AI한테 말로 하면 AI가 골라서 여러 앱을 열거나 하는 시대에서 AI한테 잘 보여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오는 거죠. 이제 사업자들도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저는 AI 에이전트 이코노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스마트폰의 어떤 사용 행태가 정말 변화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또 큰 경제 활동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AI 기술이라는 것이 활용 범위가 정말 광범위하기도 하고요. 또 산업 전체와 결합을 하면서 기술 혁신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AI 기술 발전의 방향을 단순하게만 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당장 뭐 5년 내에 이루어질 미래가 아닐 수도 있고요. 그러면 우리는 인공지능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일단 그 챗GPT가 나오면서 지난 1년 반이 생성 AI에만 너무 집중을 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묵묵히 AI가 각 산업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제조라든가 교육, 의료, 금융 뭐 이런 쪽에 그런 것들은 이제 산업 AI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이런 소비자 AI가 아니라 산업적 AI가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챗GPT 같은 이런 생성 AI는 우리 눈에 보여서 우리가 평가하기도 좋고 말하기도 좋지만 각 산업 부문은 지금 계속 AI가 사용되면서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AI 산업 생태계라는 것이 뭐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 생활까지 천천히 바꾸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고 또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작년까지는 한국의 AI 산업의 3등이라고까지 할 정도로 우리가 기세가 등등했는데 전 세계에서 3위. 네. 예. 올해는 지금 6등에서 밀려서 한 10등 바깥이다라고 하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적으로 좀 문제가 있고요. 사용자들도 세계 20등 정도입니다. 사용자 수가 인도네시아보다도 안 쓴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왜 그런가 보면 약간 고용 경직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좋은 기업, 편한 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은 AI로 생산성 안 올려도 살 수 있고, 흔히 말하는 갑 기업은 그냥 놀고 있고 을 기업만 열심히 AI를 써서 따라가는 그런 측면도 좀 있고요. 또 의료 분야에서는 수가가 반영돼야 발전하는데 그냥 의사를 늘리는 형태로 대응하고 있죠. 사실은 오히려 AI나 원격 의료를 도입해서 기존의 의사들과 소비자들이 더 빨리 만나고 더 효율적으로 만날 필요가 있을 텐데요. 교육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AIDT라고 해서 디지털 교과서, AI 교과서 하는데 또 많이 걱정하시고 저항하시는 분도 만만치 않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금융 부분도 좀 규제가 심해서 좀 보호받다 보니까 AI 혁신이 좀 늦춰지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AI 생태계를 위해서 지금 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조언을 한번 해 주신다면. 안타까운 것은 이제 미국과 중국 이런 데 보면 굉장히 민간 투자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네. 근데 한국은 민간 투자에 여러 장벽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상속세율이 너무 높다든가 대기업의 투자가 그 여러 장벽이 있다든가 대기업과 벤처기업이 협업하는데도 알게 모르게 여러 장벽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AI 노력이 다 파편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더 협력하고 민간 투자의 규모를 높이고 어떤 경제 체제를 혁신한다는 관점에서 그다음에 산업도 하나의 개별 기업이 아니라 산업이 같이 나가면서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고 데이터가 원활히 공급되는 그런 체인을 만드는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산업적 경제 체제 레벨에서의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경제 핫 이슈 오늘은 AI 거품론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경희대 경영학대학 빅데이터 응용학과 이경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